네, 적성 자체 모의고사 1회분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은 비문학 작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지를 보면은 독서의 형태죠, 그죠? 이 지문은 올해 수능 특강 독서에 해당하는 지문이 될 것이고, 문제를 풀 때 적성고사에 출제되는 문제는 결코 이 지문을 다 읽고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풀 때처럼 문제를 풀면 당연히 합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차 말했다시피 적성에 나오는 모의고사, 적성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비문학은 눈으로 보고 푼 문제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봐야겠죠.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서 비문학 지문이 있고, 첫 번째 문제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는 기본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지문을 다 읽고 풀면은 이 작품을 푸는 시간은 1분은 훨씬 더 넘게 소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묻는 것은 키워드 찾기 문제가 되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예술작품의 의미, 해석과 해석의 방법론을 설명한다. 적성에서 비문학을 볼 때는 이 문제의 보기를 보고 그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품의 의미 해석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작품의 의미 해석 및 해석의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문학의 글이 쓰여진 이유를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적성에서 나오는 독서 지문의 형태는 두 가지씩 형태를 대부분 띠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첫 문단에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문단을 살펴보면은 예술작품에 해석하는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예술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양한 예술 해석의 방법이 존재한다 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 먼저 라고 제시했죠. 이런 논은 하면은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예술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겠다, 방법론을 보여주겠다 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게 맞죠. 2번의 보기가 이런 논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다 읽어볼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런 논이 되겠죠. 논으로 살펴봅시다. 이런 논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논이 나와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1번의 보기가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1번의 보기 아래에 위치할 확률이 큽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논이 나와 있고, 여기서 이런 논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논 부분만 읽어보면 되겠죠. 이런 논은 예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참인 해석이 다수일 수 없으며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해결됐죠. 적절하고. 예술작품 해석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논이 나왔었던 부분의 아랫부분을 살펴보는 게 맞고, 예술작품 해석이 키워드가 되겠죠. 예술작품의 해석. 여기 있죠. 작품, 작업의 해석. 그러면 이 키워드가 나온 부분을 읽어보면, 그에 의하면 예술작품의 의미는 작가가 의도한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다. 또 해석이란 작품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해석자 자신이 무언가를 그 작품에 투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됐죠. 그러면은 4번은 볼 필요가 없죠. 정답이겠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두 번째 내용,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더 쉬운 문제죠. 키워드 찾기가 훨씬 더 나옵니다. 예술작품의 의미와 해석 방법론은 우리가 처음에 첫 문단
1번에서 또 확인했었죠. 내용이 맞죠. 이런 논의 핵심 이론과 특성. 두 번째 문제에서 이런 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내용 볼 필요가 없겠죠. 다원론의 핵심 이론과 특성. 그럼 다원론이 나와야겠죠. 다원론을 눈으로 찾아봅시다. 눈으로 그냥 봤을 때, 키워드를 봤을 때 다원론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기서 처음에 먼저 이론을 제시했으면 반드시 먼저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논도 제시하겠죠. 그러면은 그 의미가 달라지는 다음 문단.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비난하는 다원론이 나왔습니다. 다원론에서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한까지만 보면은 핵심 이론과 특성을 제시했음을 우리도 알 수가 있죠. 그럼 답은 회의론의 한계와 극복 방법이 되겠죠. 볼 것도 없죠. 하지만 혹시 몰라서 내가 확인해보겠다 하면은 회의론에 대해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회의론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여기가 다원이 나왔으니까 이 상대적으로 마지막 문단에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뭐 회의론에 따르면 해석은 참이나 이렇게 회의론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는데 한계와 극복 방법이 제시될 만한 분량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계와 극복 방법을 찾는다면 한계를 제시하고 극복 방법이 상대적으로 아래 문단에 나와 있어야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은 4번. 3번에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문법을 많이 제시했어요. 이런 경우는 수원대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10문제인데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가장 유사한 시험 문제 형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회차에서는 문법을 많이 넣어봤습니다. 3번을 봅시다.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는 이러한 의문 변동의 문제 같은 경우는 수원대, 가천대, 을지대를 포함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보기에 설명된 관련된 의문 변동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이 보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죠. 모음, 이와 관련되어 생각할 수 있다. 발음할 때 지읒의 소리를 내는 순간에 혀가 입안의 어느 부위에 닿느냐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배웠었던, 중학교 시부터 배웠었던 의문 변동에서 구개음화죠. 그렇죠? 자음 디귿티귿이 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의 형태소와 만나서 구개음, 지읒으로 바뀐 현상, 구개음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개음화의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굳은, 잊어버리다, 해돋이, 빠따. 그러면 여기서의 답은 당연히 해돋이가 되겠죠. 그렇죠. 설명에서 해당하는 의문이 구개음화로 해돋이, 가치, 굳이 등은 다 구개음화에 속하는 의문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중 의문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낱말을 찾아라. 끝은 변하죠. 발음하면은 이 밑에 받침이 디귿이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진달래는 변하나요? 안 변하죠? 답 나왔죠. 해돋이 같은 경우는 해돋이, 구개음화가 되고, 칼날은 칼날, 자음동화죠. 이 해돋이, 칼날, 진달래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없이 의문변동의 범위가 시험에 들어가면은 항상 나오는 그런 복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5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문의 변동에 다른 하나는 은주는 그림을 멋있게 그렸다. 은진아 만약을 대비해 물을 남겨라. 보이는 동생에게 우유를 먹였다. 따님이 결혼하신다고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렸다의 기본형은 그리었다. 남겼다는 남기었다. 먹였다는 먹이었다. 근데 이거를 그렸다, 남겨라, 먹였다로 축약해서 말을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렸다, 남겼다, 먹였다는 의문의 축약이고, 따님은 기본형이 딸님이었는데 리을이 탈락한 의문의 탈락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 4번으로 떨어지죠. 6번. 히읗은 히읗으로, 독립은 독립으로, 맞이는 맞이로, 먹여가 먹여로, 노타는 노타로, 발음하는 등 우리 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의문이 바뀌는 것을 이른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동화, 구개음화, 음운의 축약, 탈락, 이 모든 것들, 여기서 뭐 히읗이니 독립이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음을 쉽게 하려는 이유에서 생겨난 현상이죠. 즉 발음의 경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음의 경제 원칙, 언어유희는 문학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뭐 국어의 형태상 한계성 때문에 한계성을 지니지 않고 있습니다. 발음의 다양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7번 다음 중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옳은 것은 겉옷. 겉옷은 그 받침이 디귿이 되고 옷도 디귿이 되죠. 겉옷이 되죠. 곤란. 곤란은 굴란이 되죠. 그렇죠? 비시는 발음하면 비지가 되죠. 비지. 답 4번 볕이. 그렇죠. 8번 문제도 지금 비문학인데 개체들이 복제를 통해 지난다 주장하는 진화 생물학자에게 형태가 독서죠. 그죠? 수롱특강 독서에서 따온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윗글에 어울리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독서의 형태, 아까 수롱특강 독서의 형태, 그리고 적성에서는 아주 짧은 실제로 페이지의 한쪽 반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분량의 독서 지문을 따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갈씩 형태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울리는 주제를 찾으라고 했을 때 리처드 도킨스의 복제자 이론, 뭐 다인에게 영향을 받은 진화 생물학자의 복제자 이론, 데이비드 헐의 복제자 이론, 복제자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발생계 이론이라는 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쉽게 눈에 띄는 게 리처드 도킨스와 데이비드 헐, 이거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쉽게 눈에 띄겠죠. 눈으로 살펴봐야죠. 적성 비문학은 눈으로 보는 문제니까. 몇 번째 문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물 철학자인 데이비드 헐 나왔어요. 그죠? 3번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번째 문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의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비드 헐의 복제자 이론은 이 윗글에 어울리는 주제가 될 수는 없겠죠. 이 문단에 어울리는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리처드 도킨스 역시도 그 다음 문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인물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뭔가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인물이나 보충이나 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겠죠. 1번하고 3번의 경우에는 각 문단에서 살펴보면 주제를 구성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웃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확인할 거는 2번과 4번만 보면 되는데 2번에 다윈에게 영향을 받은 진화 생물학자의 복제자 이론이 나왔다는 것은 이 리처드 도킨스와 그러니까 데이비드 헐의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적으로 기능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앞부분에 나와 있겠죠. 이들을 얘기한 게 뭐야? 진화 생물학자들은 다윈의 핵심 주장 중 둘째, 셋째, 다섯 번째만을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복제자 이론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혹시 4번이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를 제기하는 발생계 이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 복제자 이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야겠죠. 처음부터. 그런데 개체들이 복제를 통해 진화한다고 주장하는 진화 생물학자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일종의 성전과 같이 취급된다면서 그들은 다윈의 진화론에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 핵심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하였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리처드 도킨스나 데이비드 헐이 그 문제에 대한 뭔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보면은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나온 앞부분에 제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9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윈의 질환에 영향을 받은 진화 생물학자들의 복제자 이론을 설명한다. 그렇죠. 주제가 이것도 위의 문제랑 연결이 되죠. 맞았죠. 진화 생물학자들은 일정한 조건만 만족하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하면, 조건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러면 조건을 찾아봐야겠죠. 눈으로 조건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조건 나왔네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작동한다고 논증했다. 진화 메커니즘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세 가지라는 조건, 즉 일정한 조건이 만족하면 세 가지가 일정한 조건이 되겠죠. 2번 적절하겠죠. 리처드 도킨스는 복제자와 운반자로 구분하여 생명의 진화 과정을 논증했다. 그렇다는 건 리처드 도킨스가 나온 문단을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여기네요. 그렇죠. 이 문단을 확인해 보면은 리처드 도킨스는 복제자와 운반자로 구분. 여기 있네요. 리처드 도킨스는 헐과 달리 자연 선택과 관련하여 복제자 운반자를 구분한다. 복제자와 운반자가 키워드 찾기였기 때문에 답은 보나마나 4번이 되겠죠.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데이비드 헐은 진화 생물학자의 복제자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라고 하면 데이비드 헐이 나오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은 데이비드 헐을 이제 인용을 해놓고 헐의 주장을 먼저 제시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주장이 문제를 제기한 주장이 아니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개입하는 존재자를 구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독서 문제를 살폈는데 독서 내용을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죠. 읽지 않고 풀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실제로 적성에서 나오는 비문학 지문이 매우 길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풀려면은 읽고 푸는 것보다는 요령을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학교의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다 읽고 푸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이 또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마야 건넸죠? 이거 화장문 지문이죠. 안녕하세요. 자유주의 발표와 맡은 28번 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화장문 지문 역시도 지문을 읽을 필요가 없이 문제를 봐야겠죠. 바로 윗글의 기억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 기억을 찾아봅시다. 황새는 큰 몸집과 긴 다리로 인해 작은 새들과 대조적으로 표현됐는데요. 모모도 그러한 외형의 특징에서 비롯된 속담입니다. 그러면 황새와 작은 새, 큰 몸집을 지닌 황새와 작은 새들이 대조한 속담을 찾아라. 하루 비둘기 죄를 못 넘는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대조가 되는 부분, 대조라는 것은 차이점에 방점을 두는 표현 방식이었죠. 비교는 공통점에 그 방점을 찍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라는 표현은 자신의 처지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모한 도전에 대한 우려의 말의 속담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나왔죠.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죠. 발표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장문 지문의 같은 경우에 지시문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항상 지시문부터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시문을 이렇게 넣는 거는 반드시 문제 내기 위해서 넣는 거라고 했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발표에 임하고 있다. 지시문 눈으로 살펴봐요. 청중의 답을 듣고 나왔죠. 적절하죠.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답을 유도하고 있다.
청중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질문이 나올 때는 무조건 물음표가 들어간다고 했죠. 물음표. 캐시나요? 물음표 나왔죠. 느끼시나요? 청중에게 질문 해결됐고, 친숙한 속담 위에서 했었죠. 답 4번이겠죠.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를 더한다가 없겠죠.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려면은 항상 각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누구에 따르면, 누구누구에 의하면, 내지는 부호를 통해서, 문장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책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꺽쇠, 작품의 경우에는 작은 꺽쇠를 써서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가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파트입니다. 김소래 님의 노래와 한용운의 수의 비밀, 수능특강 문학에 실려있는 작품이죠.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이 작품을 다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험을 볼 때도 그대로 작품이 나오고, 시의 경우는 또 편집도 될 수가 없어요. 전문을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달라진 상황이 없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 문제에서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 가가 님의 노래였습니다. 임을 부재로 화자는 신을 겪으며 아픔 속에 놓여 있다. 그렇죠. 적절하죠. 화자는 임을 그려며 체념적인 상태에 놓여 있죠. 잠자리에 포근하게 누웠는데 자다 깨면 님의 노래를 잃어버린다.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만다. 아파하죠. 아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 없어요. 임의 부재에 대한 삶의 의지 맨 마지막에 없죠. 체념적 어조죠. 인과에 제외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만나겠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편 없죠. 답 나왔죠. 1번으로. 나에 대한 설명. 나는 한영훈의 수의 비밀. 이 작품에서는 당신의 옷을 다 놓았죠. 그 사랑을 상징하는 정성과 노력, 헌신이 들어가는 옷을 지어놨는데 일부러 지금 옷을 짓다가 놓아두고 있죠. 왜? 바느질 솜씨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천천히 옷을 지어 놓기 위함이죠. 그리고 내가 옷을 미리 완성해 버리면은 부지한 님이 바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다음 13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심히 도포 자리옷은 임에 대한 사랑.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해주는 그 선물로 주는 게 옷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내고, 화자는 임의 부재 속에서도 임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옷을 만드는 행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게 맞고, 화자는 인과의 재를 소망하며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재회를 한다고 소망했기 때문에 옷을 짓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은 거죠. 화자는 바느질 솜씨가 부족하여 자괴감 느끼고 있다. 자괴감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답 4번. 가의 거부가 구지가죠. 구지가는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었고 수능특강에서도 많이 나왔던 작품. 나의 경우에는 이규복 꽃샘바람. 그렇죠. 이것도 수업을 통해서 내용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지가 같은 경우는 적성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수능특강에서도 많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부족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를 추대하기 위한 노래. 부족을 다스릴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한 노래였죠. 1번 맞고. 주술적이며 노동요로서 기능하는 노래. 그렇죠. 이거 흙을 파내면서 이 노래를 단체로 불렀잖아요. 노동요였고 마치 주술을 외우듯이 다 같이 합창해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에 주술적 맞고. 신체적 행위와 병행된 제의적 의식과 관련된 노래. 그렇죠. 이거를 부르면서 모두가 춤을 추기도 했었고, 그렇죠. 제의적 의식,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의식처럼
행해진 노래라고 설명했고, 선호창 방식으로 전승된 민족 고유의 노래, 이걸 민요인데 이건 선호창 방식이 아니죠. 선창 후창이 없잖아요. 그죠? 한 번에 부르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떨어지고.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구지봉은 거북이 모양을 닮은 봉우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지 자체가 거북이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요. 거북이는 부족을 다스릴 임금을 상징한다. 임금은 머리였죠. 거북이는 이런 임금을 보내줄 수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 답 2번 떨어지죠. 뭐 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구지봉에 온 이유를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그 보기 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볼 게 없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든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그렇죠. 분석을 했죠. 꽃을 만들 때 뭐 비단을 가지에 놓은 듯 공력을 허비했다. 근데 뭐 그 마음에는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면 어찌 그 공옷을 시계에 도리어 미침을 보냈겠는가. 뭐 하늘의 명을 어겼다. 어기면은 하늘에 어찌 죄주지 않겠느냐 라면서 행위를 제시했었죠. 미친 바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표출한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그리고 뭐 자세한 뭐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3번, 4번에 대한 내용이 왜 맞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강의를 들으면 되고 또 해설지를 살펴보면 되죠. 뭐 꽃샘 바람에 꽃을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여기서도 뭐 열매가 있으면 꽃을 낳고 그렇죠. 뭐 피고 지는 거 모두가 자연이고 계속 생명의 순환,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전 3문 제화국 대적 대치 설화. 수능 특강에 2번 실렸던 작품이죠. 그렇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이 내용들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공주들이 독한 술을 빚은 것은 연애를 베풀기 위함이다. 위함이었죠. 그렇죠. 여기서 뭐 연애를 베풀었다 한 것이 이제 그 자신들을 잡아들인 이 지하국의 대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었던 거였고, 그리고 마귀는 이미 공주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 눈치채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독한 술을 끊임없이 마셨죠. 그래서 마귀가 세 병의 독한 술을 남김없이 마셨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는구나. 작은 따옴표 속마음이죠. 답 2번 나왔죠. 기억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 지하국입니다. 지하국은 이 지하국 대적이 이 공주들을 잡아간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 평화로운 지상국가는 상반되는 공간이었는데 뭐 지상과 연결되는 유토피아적 공간이 아니죠. 납치된 공간이기 때문에 답 나왔죠. 1번으로. 그렇죠? 지상국가는 대립점 거기에 놓여 있고 무사에게는 이 지하국에서 공주를 구해오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딸과 혼인의 기회가 제공되는 공간 맞고, 지상국의 무사와 마귀가 대립해야 하는 두려움의 공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매우 힘들었었고 조심했었고. 도시와 유령. 현대소설이죠. 여기서 처음 수업에서 동묘가 지휘되었었는데 관여훈령을 모신 사당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성스러운 공간 맞고, 일제가 주도한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맞죠. 그래서 뭐 이 근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 우리가 수업을 했었을 때 그 차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쵸. 여기 이 부분,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런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가 일제 강점기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드러나고 있고, 당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도깨비인 척 정체를 숨긴 모자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이 모자들은 숨어 있었지 도깨비인 척 정체를 숨긴 적은 없었습니다. 답 4번. 윗글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황혼 무렵에 동묘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내가 처음에 전날 밤에 나타났었던 뭐 정전열 바로 자리에 헛수록 산발을 2개 그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전날 밤에 내가 아니었다 하면서 몽둥이를 번쩍 들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도깨비를 때려잡기 위해서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를 도깨비로 생각했었죠. 깜짝 놀랐었죠. 도깨비의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면 몽둥이를 듣고 갔을 리가 없기 때문에 답 3번으로 떨어지죠.